예, 그럼 다음으로 저희 그 항공 분야죠. 예,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라는 주제로 원자력안전재단의 조영호 연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시기 전에 저희 그 재단에서 저희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설문에 응하시면 모든 분들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중간 발표 들으시면서 좀 시간 되시면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조영호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이제 그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인데 저희는 주로 원자력과 방사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관리 업무, 주로 이제 그 피폭 받는 뭐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효과적인 안전관리 업무와 또 연구개발, 뭐 정책 연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업무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안전관리 제도가 그 강화된 배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과학적인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약간 지루할 수 있는 제도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그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연 방사선에 의한 피폭 방사선량이 약 3.08mSv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평균은 2.4mSv인데요. 요거는 좀 지역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뭐 얼마만큼 고지대여서 우주방사선이 많이 오느냐, 혹은 주로 지각방사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토양에서 올라오는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많게는 10mSv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2.4보다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연방사선의 대부분 거의 절반가량은 라돈에 의한 피폭입니다. 라돈에 의한 피폭이고 그 우주방사선에 의한 것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8.3%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우주방사선은 특성상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이고 그 당연히 우리가 피폭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연 방사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만약에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발생을 하거나 특히 직업적인 부분에서 뭐 어떤 특정인 집단이 집중적으로 많이 받게 된다면 뭐 이것은 적절한 수돈으로 또 관리되고 뭐 제어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항공승무원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자연인들과는 달리 업무 특성상 특히 이제 국제선 탑승이 잦을 경우에는 우주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그 평균 자연방사선에 의한 선량을 꽤 초과하는 정도로 많고 또 이것들은 적절히 조절과 관리를 통해서 그 건강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은 그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라던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혹은 뭐 EU 그리고 기타 선진국 등에서도 직업적인 피폭으로 관리할 것으로 이렇게 뭐 기준 제시 등 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동안 해왔었는데 뭐 수년 전에 뭐 항공사의 어떤 분이 뭐 이제 큰 피폭을 당해서 뭐 불의의 사고를 겪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도가 조금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그 선진국의 간단한 뭐 관리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주로 원자력 방사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 활동 플러스 그 규제적 성격의 레커멘데이션을 내놓는 그런 국제기관인데요. 국제법에 따른 기관은 아니지만 굉장히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놓는 레커멘데이션은 시차를 두고
세계 각국의 규제 제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간 5 내지 10mSv 범위 내에서 각국의 재량에 따라서 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돼 있고, 특히 이제 승무원의 개인 픽폭 방사선량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그 기록을 하고 승무원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임신한 승무원 같은 경우는 이 방사선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선량을 받아도 이게 효과가 빠르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정도가 있고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큰데 태아의 경우에는 특히 이 방사선의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선량으로 1mSv 정도로 유지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이러한 거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제도도 그 작년에 법 개정이 돼서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경우에도 이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배경에 대한 과학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방사 선량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 익숙한 단어는 그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물질의 이 방사선이 물질에 조사가 되면은 거기서 전리를 일으키고 그와 동시에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전달이 됐느냐, 즉 킬로그램당 1줄이 전달이 됐을 때, 흡수가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1그레이라고 부르고 이걸 흡수선량이라고 부릅니다. 흡수선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곧바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등가가 아니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 똑같은 방사선이어도 1그레이를 받았어도 포톤에 의해서 받았느냐, X선, 감마선, 아니면은 양성자에서 받았느냐, 이 방사선의 질에 따라서 또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세포에 좀 다르게 반응을 해서 다르고, 또 조직별로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 혈액세포나 조혈세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사선에 민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선량을 받아도 암이라든가 이런 거로 발전할 수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뼈 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방사선에 잘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 선량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종류에 따른 웨이팅 팩터, 포톤의 경우는 2 정도가 되고 중성자의 경우는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량을 받아도 중성자는 포톤에 비해서 10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방사선 가중치와 그 조직 가중치, 그러니까 해당 장기의 민감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환산이 되면은 요게 이제 픽폭 방사선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보통 픽폭 선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이 시버트, 요게 이제 픽폭 방사선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흡수 선량하고는 좀 구별을 해서 우리가 유효 선량, 이펙티브 도즈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참고로 방사선 가중치가 얼마나 다르냐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 현행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 ICRP 60의 이제 퍼블리케이션 자료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감마레이, 포톤 같은 경우에는 1, 중성자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이렇게 가고, 양성자는 2 내지 5, 알파는 20, 이런 정도의 가중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흡수 선량에다가 요것을 곱해야 일단 이펙티브 도즈로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사선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선질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방사선이 물질에 조사돼서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전리를 일으키냐는 그 전리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 가중치가 다르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사선 종류별로 그 단위 길이당 그 에너지 전달력이 이게 10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조금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생물학적 효과까지 이제 감안하게 된 그런 비중들도 이 방사선 종류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이제 방사선이 물질의 조사가 되면은 그 좀 밀집해서 혹은 듬성듬성하게 전리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그 생물학적 효과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사선의 기본 작용이 이렇게 물질에 조사되면 이제 역이작용과 전리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궤도에 있던 전자에 방사선의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이것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역이 돼서 궤도를 옮기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이제 방사선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전리가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발생한 자유전자나 이온들이 굉장히 활성이 좋기 때문에 이것들이 세포 내에 있는 DNA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가해서 그럼 DNA가 손상이 발생되게 되면 그 세포 자체가 이상이 생기고 또 우리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상이 생긴 DNA 그대로 이제 세포가 복제가 되면 이제 이상세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발전되고 뭉쳐지면 이제 암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전리를 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리방사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방사선 이렇게 부르는 것 또 방사선 안전 관점에서 불러지는 것은 이 전리방사선이라는 것을 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사선은 1895년에 이제 최초로 발견이 됐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서구에서는 미지의 것들이 일단 등장하면 거기에 X자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뭐 X파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도 렌트겐이 우연히 이제 실험 중에 뭔가를 발견했는데 자신의 손을 갖다 댔는데 그 뼈가 이제 현상이 되는 거를 발견하고 이것의 정체가 뭐냐? 이제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서 이걸 X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엑스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그 이후로 뭐 이때는 뭐 방사선이 무슨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많이 앞다투어 막 서로 막 방사선을 받겠다고 이렇게 한 그런 경우들도 아주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역사가 되어 오다가 1910년대에 이제 빅토르 프란츠 헥츠 박사라는 분이 열기구를 타고 뭐 몇천 미터까지 올라가서 이제 전리 방사선을 측정을 해서 우주 방사선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우주 방사선에서 중요한 건 이 하전 입자들인데요. 그 85% 정도가 이제 프로톤이고 그 나머지 알파 입자, 원자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 우주 방사선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산소와 반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온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원자 핵에 작용해서 그 핵에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를 방출시켜서 계속적으로 많은 이런 2차 방사선, 뭐 3차, 4차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양성자 입자가 공기 중에 이제 질소나 산소 이런 것들과 반응해서 뭐 또 다른 양성자, 중성자, 뭐 파이온, 또 파이온이 이제 붕괴를 해서 뮤온 이렇게 쭉 생성되는 이런 것들의 구조를 이제 코스믹 레디에이션 에어 샤워다. 뭐 이렇게 증폭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에어 샤워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피폭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성자고요. 대부분의 이제 항공기 고도에서 거의 뭐 60%에서 80% 정도의 선량은 이 중성자에 의한 피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중성자가 굉장히 방사선 가중치가 높고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개수가 많기도 하지만 이거 하나가 뭐 다른 방사선의 10배, 20배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피폭 선량의 한 60%, 80%는 항공기 궤도에서는 이 중성자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온이나 뮤온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평균 수명이 10의 마이너스 뭐 10승 이런 오더기 때문에 뭐 거의 피폭에는 영향을 이제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2011년도에 FAA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카리식스 P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고 1958년부터 2008년까지 약 50년간의 이제 평균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보시면 그 항공기가 주로 운행하는 20km하고 40km 범위에서 중성자가 거의 이제 포션이 이펙티브 도주가 60% 선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보셨던 그 감마선이나 전자에 의한 것이 한 20% 선, 그리고 이 양성자가 또 그 다음 또 미온 이렇게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미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상에서도 그 지하 수십 킬로미터까지 이제 투과해서 들어가거든요.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미온이 이제 오고 있지만 거의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표면에 이제 대기중을 거치면서 중성자나 양성자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감쇄를 해서 그만큼 공기저하고 사고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는 거의 영향이 많이 줄었지만, 미온 같은 경우는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거의 뭐 대기를 뚫고 오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는 거의 70%의 선량이 미온에 의한 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은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성자나 그 미온 또 파이온 이런 것들 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장의장을 만나면 이렇게 방향이 꺾여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도 쪽에서는 선량이 낮고 이제 극지방으로 이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극지방에서는 선량이 높다. 그리고 대기를 통과하면서 점점 공기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인텐시티가 줄기 때문에 또 낮은 고도에서는 많이 차폐돼서 점점 이제 방사선이 선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태양 자체가 또 이게 그 자기장이기 때문에 태양 활동 극대기일 때는 우주 방사선이 이 자기장에서 차폐되는 효과가 발생해서 지구에 도달하는 것이라든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게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극대기에는 우주 방사선 차폐 효과로 선량률이 좀 낮아지고 극속에는 좀 높아지는 이런 차이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 방사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피폭 선량이 있는가가 아마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그 어떤 보고서를 보면은 노선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극지방 쪽에서는 그 우주 방사선에 의한 피폭 선량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북극 항로를 운행하는 그런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피폭 방사선량이 좀 낮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적도 쪽으로 좀 내려와서 운행하는,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좀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그 선량률이 현격히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욕 편도는 0.08 미리시버트 정도임에 비해서 뭐 홍콩 같은 경우는 0.007, 뭐 거의 10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방사선이 얼마만큼 오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이제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측정치 대비 검증을 마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주 방사선 측정기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평가하는 경우는 실제 상업용 항공기에서는 좀 현실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실제 실어서 할 공간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은 주기적으로 뭐 교정도 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요구되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이제 매 상업용 항공기 이런 걸 탑재해서 측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연구 목적이라든가 이제 정밀 측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조직 등가 비례 계수기, 실리콘 뭐 그 에너지 분광계 혹은 뭐 감마선 분광계 이런 그 GM 카운터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피폭 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은 그 여러 종류의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별로 개발들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고로 그 앞장에서 말씀드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에서는 여기 있는 이런 이유 등을 근거로 해서 그 측정 값으로 검증됐을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뭐 노선별 피폭 선량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도 충분하다, 바람직하다라고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FAA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이제 카리 버전인데요. 뭐 카리 1, 2, 3부터 이제 6, 6M, 이제 전문가용 같은 경우는 6P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에 카리 7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루인 코드라고 하는 그 입자 수송 모델이 있어요. 복잡한 이제 미적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널리틱하게 풀어서 이제 그 해를 찾아내는 이제 그런 전산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선량률을 계산해 가지고 또 이 선량률 데이터를 가지고 노선별 운행 시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기타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제도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작년에 이제 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 체계가 좀 이원화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고 또 세부적인 지침들을 규정하는 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항공운송 사업계 쪽은 또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부분에서 또 관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이행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국토교통부가 많이 이렇게 담당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원화돼서 하는 것이 나름 장점도 있지만 조금 약간의 좀 단점도 있고 또 최근에 또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이런 사회적 요구 때문에 이제 규제 일원화가 돼서 작년에 6월에 법 개정이 됐고 올해 6월부터 이제 일원화된 그 제도가 거의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9월이니까 법 시행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뉴얼리 6mS 범위에서 각 개인 선량을 이제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임신한 승무원 같은 경우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까지, 그러니까 요건 애니얼리가 아닙니다. 확인부터 출산 시점까지 1mS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선량에 근접을 할 경우에는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뭐 업무를 변경한다던가 뭐 운항 탑승 횟수를 줄인다던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량된 평가 결과를 항상 거의 실시간으로 그 승무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내 전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티스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탑승을 하고 이제 뭐 돌아와서 내가 얼마만큼 받았나 이런 것들을 그 항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건강진단과 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되면은 그 조직별로 민감도가 달라서 어떤 거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조직이 있고 어떤 거는 빨리 나타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인체 세포의 그 세포 분열 주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빨리 재생이 되는 그런 조직 같은 경우는 금방 효과가 또 나타나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조혈세포와 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 검사를 해서 매년 이제 적혈구 수치, 백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 이런 걸 확인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사선에 민감한 눈이라든가 피부 이런 거를 이제 진단 결과를 건강 진단을 매년 하도록 또 했고 또 마찬가지로 교육도 매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요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아까 안내를 좀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법 시행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잘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뭐 제도 이행이라든가 혹은 이해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뭐 간단한 설문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짧게 하나만 봐도 너무 많으시네. 예, 일단 교수님 예. 요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네. 항공 노선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뉴욕
가는 것이 여기서 본 대로 LA 가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피폭량이 더 많았는데 그래서 극계도로 가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새 유럽 쪽에 가는 게 보니까 뭐 암스테르담을 가면 예를 들어서 극계도로 돌아서 가고 파리를 가면 이렇게 이 남쪽으로 해서 돌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노선들이 많이 변경이 돼서 많이 저런 피폭량을 계산할 때 기존의 이런 양을 가지고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라고 시뮬레이션 돼 있는 결과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이런 항로의 실제 실항로를 가지고 그 모델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법에도 그 비행 경로를 반영해서 계산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전산 프로그램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시길 태양 극속일 때 우주 방사 선량률이 더 낮게 측정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극대기나 또는 평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아까 노선별로 피폭 방사 선량이 이제 표로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극대기일 때 극속일 때 이게 매년 업데이트 되는 지수인 것 같은데 그걸 민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인데 극대기 극소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노선별 피폭 선량인가요? 이거를 민간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후자 부분은 제가 좀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카리6 같은 경우는 이게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유료거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금방 노선을 입력하고 비행시간을 입력하면은 계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이제 어떤 뭐 공공의 어떤 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오픈된 거기 때문에 사이즈도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다운받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극대기, 극소기일 때 피폭 그 방사선량 차이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노선별로 이 뭐 고도별로 이게 또 경도별로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후자 말씀드린 그 카리 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은 이게 오픈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금방 설치해서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매뉴얼도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발표해 주신 우리 조영호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